오늘의 주제는 전략 경영입니다. 또는 뭐 경영 전략.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전략 경영 또는 경영 전략. 약간 뭐 뉘앙스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자, 모든 회사에서 회사에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뛴다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자, 모든 회사 직원들이 열심히 뛰면 회사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자, 그동안 망한 회사들의 직원들은 열심히 안 뛰었을까요? 망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을까요? 열심히 뛰었는데 결국 망했어. 망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뛰어야 돼? 전략적으로 뛰어야 돼, 그죠? 자, 한 방향으로, 결국 한 방향으로요, 힘을 모을 줄 알아야 돼, 그죠? CEO의 중요한 역할이 그거잖아, 리더 역할이. 방향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방향이 올바른 게 중요하고, 그 방향이 올바르다면 직원이 같은 방향으로 뛰어야 돼요. 나 열심히 뛴다. 그러나 한 사람은 이쪽 방향, 한 사람은 저쪽 방향, 하나 이쪽 방향. 항상 원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서로가 뛰되 같은 방향으로. 그 방향이 맞다면. 테크노 리더에게 중요한 것이 일단 트렌드가 뭐냐, 우리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냐, 리더의 중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맞춰서 뛰되 같은 방향으로 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회사들이 이제 전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전략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전략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전략, 전술.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전쟁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죠? 자, 전쟁에서 전략이란 말 자체, 그죠? 전략이란 말이 싸움을 싸울 때 지혜잖아요, 그죠? 꽤. 그래서 전쟁할 때 나온 말이 전략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어디에 쓰고 있어요, 지금? 경영 환경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경영 환경이 지금 뭐에 비유가 되는 거예요? 뭐에 비유되는 거예요? 전쟁에 비유되는 겁니다. 그만큼 경영 환경은 어떻다? 치열하다는 거죠. 전략이라는 말 참 많이 써요. 여러분이 나중에 사학년 졸업할 때 되면 또 무슨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래? 취업 전략. 취업이 뭐야, 거의? 전쟁이야? 전쟁이야. 근데 새학 시작되면 여러분, 뭐 이렇게 신청해요, 그죠? 뭐 신청해? 수강 신청. 그것도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냥 클릭하면 내가 원하지 않은 과목만 쭉 남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이렇게 패스페이를부터 시작해서 뭐가 좋은가? 근데 그런 알짜 강의를 찾으려고 이제 탁 선택을 하게 되죠. 보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에 전략을 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략이란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저기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전략이란 했을 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략은 경영 전략이겠죠. 첫 번째 전략이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키워드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전략이란. 전략의 목적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뭐를 차지하기 위해서요? 여기 보니까 경쟁할 때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보다 좀 더 한 가지 더 앞서가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거기 내용이 뭐 키워드야? 제 외부 환경을 분석해야 되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치열한 상황이 아니면 외부에 대한 관심 없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쭉 하면 되는데, 이게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해?
네, 내부 역량을 파악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죠? 내부 역량. 키워드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외부 환경 분석하고 이런 거 필요하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외부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자원을 투입하는 거예요. 자원을 배분하는 거. 그게 심플하게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우리나라의 이 전략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나라의 그 65년도,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조선시대나 이럴 때도 다 있었지만, 근대 와서, 자, 우리 50년대 6.25를 딱 거치고 나서요. 다 망가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6.25 끝나고 나서 이제 뭐 50년대 말, 뭐 60년대부터 기업이 씁니다. 그래서 65년도에 100위권에 들어가는 기업이 있었어요. 자,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그 당시 100위권 들어가는 기업 중에서 한 2005년도까지 약 40년에 걸쳐서 살아남은 기업은, 10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몇 개나 될까요? 이 당시에 100위권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예를 들면 뭐 동명목재, 뭐 충주비료, 뭐 이런 어떤 비료나 목재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런 게 중요했잖아요. 그죠? 오늘날의 100위권으로 들어가려면 이 중에서 몇 개나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한 몇 퍼센트 남을 것 같아요? 2080인가 이것도? 12개 살아남더라고요. 12개. 그러니까 78개는요, 다 바뀌었어요, 순위가. 그래서 100위권에 있던 기업들이 나중에 12개 남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래 남은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옛날에 금성사였던, 지금 뭐예요? LG. LG전자가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뭐 현대건설, 그 다음에 한화, CJ, 주로 먹는 거, 그죠? 먹는 거 오래 가는 것 같아. 그 다음 미원 만든 산업 어디에요? 미원 산업이었는데, 이름이 청정원 만드는데? 대상이라는 회사. 먹는 장사는 잘 안 망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옷 입는 거, 제일모직, 뭐 이런 거. 이거는 지금 40년 동안 장수하는 기업들이다. 2005년까지.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뭐가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목재가 중요했고요. 비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우리나라에 뭐 설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과거에는 아주 소금 뭐 이런 거. 옛날 주몽인가 이런 거 보면 소금을 찾아서 막 움직이는 거 보잖아요. 그죠? 그 당시 소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사람들 관심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관심은 보면 뭐가 있어요? 이거잖아요. 그죠? 뭐야 이거? 스마트폰이나 전자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80년대만 해도 전자 쪽의 학과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죠? 전파공학과 뭐 해가지고 늦다가 갈 데 없으면 이제 늦는 공대 중에서. 근데 지금은 이게 넣기가 쉽지 않은 곳으로 바뀌었어요. 시대가 학과도 그렇고요. 분위기를 타는 것 같아. 물론 그 학과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제 변화들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란 부분, 외부 환경을 분석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가야 된다 했죠. 예전에 이제 공대 중에서도 요업공학과라는 게 있었어요.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뭘 바꾸니까? 이름 뭘로 바꿨더니 무기재료과. 그런 거 들어봤어요? 무기재료공학과? 아, 요업공학과에서 무기재료공학과로 탁 바꾸니까요. 쫙 올라가요. 입학 성적이. 무기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탄소 없는 게 무기잖아요. 그죠?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라믹으로 간 거잖아요. 신소재 모태 아닌가요? 이건 신소재과인데. 자,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그때 중요한 60년대는 화공 쪽이 굉장히 강세였고. 그래서 이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보니까 전략이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제가 볼 때 차별화다라고. 차별화 우리 어디서 많이 강조했어요? 그동안 배운 것 중에서 마케팅에서, 그렇죠? 마케팅에서 이 차별화, 마케팅은 거의 차별화다. 뭐 The Law of Area나 리더십이나 해서 뭐 영역을 바꿔서 선도하는 게 중요하다. 남과 다른 차별화가 진짜 중요하다. 근데 전략에서는 진짜 중요한 게 남과 다른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업 단위, 그러니까 기업 수준이 있고요. 기업 차원에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단위가 있고요. 두 번째 보니까 사업 단위 수준이 있고, 사업부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 전략이 있습니다. 자, 전사 전략이라는 건 기업 전체에 정말 CEO가 고민할 거예요. 그게 뭘까요? CEO가 뭘 고민해야 될 것 같아? 우리 회사가, 우리 리더가 중요한 역할이 뭐라 했어요? 방향.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정해야 되는 거죠? 문제 정의하는 게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회사마다 이럽니다. 우리 5년 후에 뭐 먹고 살지? 10년 후에 뭐 먹고 살지? 그죠? 반도체 시작하기 전에도 앞으로의 10년은 우리가 뭘 할 거냐. 그래서 반도체를 시작했다. 전사 전략에서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면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걸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60년대에 이 다각화라는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었어요. 다각화 문제. 그래서 앤서프라는 사람이 Corporate Strategy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문제 보면, 거기 책에 보면 다각화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뭐냐면 뭐 경쟁사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회사가 이제 기업 경쟁사 많이 없으니까 우리 회사가 이제 잘 되니까 뭐 하고 싶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확장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확장하면 어느 쪽으로 확장할 거냐. 그런 다각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뛰어들고 저기도 뛰어들고. 우리나라의 경영의 특징을 보면 여기도 뛰어들고 저기도 뛰어들고. 기준이 뭐야? 뭘 기준으로 해요? 돈이 되는 쪽으로 뛰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경영을 뭐라 그래? 문어발식 경영이라고 하지 않아요? 문어발. 여기도 뻗쳐보고 저기도 뻗쳐보고 막 이게 돼요. 우리나라는 또 돼요, 그게. 그죠? 우리나라는 돼. 원래 이 책에 보면 관련 다각화가 있고 비관련성 다각화가 있는데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것끼리 이 사업 저 사업 뛰어드는 거는 잘 될까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갑자기 뭐 전자하다 갑자기 교육계열로 한다든지 뭐 서로 관계가 없는, 물론 잘 맞춰보면 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내가 자동차 회사를 하는데 뭐 타이어나 뭐 각 영역 부품에 대해서 부품 사업까지 하겠다, 또 그런 식으로 다각화를 할 수는 있죠. 패션 산업 하는 사람 보면 옷도 하지만 뭐도 해. 옷하고 코디가 맞는 게 뭐야? 관련 다각화하면 옷하고 뭐가 맞아? 액세서리 같은 거, 가방, 그죠? 이런 스타일에는 이런 가방이 맞습니다. 이거 일종의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 보면 들어가 보면 뭐 가방 나오고 뭐 액세서리 나오고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관련성 다각화. 이왕이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련성 다각화를 찾으려고 CEO는 노력을 하죠. 그 다음 사업부 전략은 뭐냐면요. 자, 이거는 무엇을 할 거냐 하지만 만약에 사업이 하나밖에 없으면 뭐 같은 맥락이겠죠. 이 사업 하나밖에 없으면. 근데 여기는 이제 사업이 2개 이상인 거죠. 사업이 2개 이상. 그런 경우에 이제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고 그 사업 안에서 한 가지 사업부가 있다. 화학산업부가 있다. 뭐 에어컨 사업부가 있다. 그럼 그 사업부 안에서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전략을 또 짜야 돼요. 무슨 전략을 짜야 돼? 어떻게 경쟁할 거냐.
하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배웠던 재무 전략, 뭐 생산 전략, 이러면 품질 전략, 인적 자원 전략,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전사 전략이에요? 사업부 전략이에요? 뭘까요? 이거예요. 흔히 말하는 뭐 품질 전략이나 품질 전략, 뭐 재무 전략, 전략은 전략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거는 기능별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부가 이러한 미션을 수행하는데, 경쟁하는데 필요한 걸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연구하는 게 바로 이제 기능별 전략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이런 계층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큰 방향이 있고 그 안에 사업부가 있고 그 사업부 밑에 각 기능들이 이런 걸 지원하는 쪽으로, 각각의 전략을 통해서 이게 좀 일관되면 제일 좋겠죠. 전략이라는 부분이 이런 계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우리가 이제 좀 경영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략 경영이란 말이 이제 생겼어요. 전략 경영. 경영을 하되 전략적으로 하자. 근데 이거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전략뿐만 아니라 전략이 뭐하고 연관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쭉 읽어보니까 성과 관리랑 또 뭐 자원 배분하고 실제로 연결되는, 전략만 잘 세우는 게 사실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실천하는데 연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략경이라고 말하면 그 성과 관리, 이 전략이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또 뭘 관리해야 될지 그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전략 실행력을 높이는,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점검하고 수정하고 그런 사이클을 운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밑에 보면 그게 전략 경영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전략 계획에 뭐 비전 수립하고 우리 회사의 비전은 이거다.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 경영 계획을 이제 앞으로 5년 내에. 근데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게 이게 KPI를 잘 만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KPI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인적자원관리에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KPI. KPI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관리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거는 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뭐가 가능하면, 뭐가 불가능하면 관리가 안 된다 그랬어요. 정량화, 맞아요. 정량화가 돼야 관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가 뭐예요? 이거를 잘 만들면 된다. KPI. KP가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했죠. 그죠? 주요 수행 지표 또는 뭐 인덱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각 조직별로 KPI를 만들어서, 저희 학교 행정에도 발전 전략에도 KPI가 있을까요? 있어요. 저희 학교도 이게 보면 뭐 논문수 뭐 해가지고 쫙 KPI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쭉 해서 각 부서마다 달성해야 할 그런 목표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달성인지 알려면 이 수행 지표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래서 수행 지표입니다. 물론 저거 하나 뭐 달성했다고 해서 얼마나 뭐 큰 변화가 있겠냐고 말하지만, 저 하나 지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딸려오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 하나를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겠다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략 경영의 특징이 이 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실행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예산 수립이라든지 성과 분석, 그 다음에 평가 보상까지 이루어지는 게 전략 경영의 프레임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전략 경영 변화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 같이 한번 보고요. 네, 이 원가는 낮추면서도 품질은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사실 모든 기업들의 큰 숙제죠. 자,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이런 가격과 품질이 아닌 아주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원가 경쟁과 품질 경쟁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컨설팅 전문기관 코리아 스탠다드 앤 컨설팅 유나이티드가
한국 기업들에게 주문한 내용입니다. 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높이는 기존 전략은 시장 변화를 쫓아가는 소극적인 방법이라는 분석입니다. 대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장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비자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기업이 생산과 재고 관리, 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는 등 경영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가가 오르더라도 가격은 올라가지 않든지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이겨 나가려면은 결국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분야의 원가를 줄이고 효율을 올리고 따라서 성과를 높이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참석자들은 특히 우리 기업들이 불량률을 줄이는 경영 원리인 식스 시그마 이후 새로운 경영 전략에 구심점을 찾지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혁신 활동을 해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동안 한 7, 8년 정도 식스 시그마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식스 시그마가 인풋에 비해서 그렇게 아웃풋이 높았다라고 이렇게 판단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기업의 변화 속도가 가격과 품질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라며 속도 경영에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권입니다. 네, 과거의 경쟁력은 뭐였어요? 들어보니까. 과거의 경쟁력 들어보니까 뭐? 원가. 자, 우리나라의 그 수출을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경쟁력이 있었어요? 원가 경쟁력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인력비가 싸기 때문에 저렴하게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또 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우리나라가 그 1달러당 굉장히 높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뭐 1,000원, 1,000 얼마 뭐 이랑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800원 뭐. 하여튼 이런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잘한 게 뭐였냐면 새로운 거 못 만들어도 뭐는 잘했어. 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기능대회 나가면은 꼭 우승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손재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게 터치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 품질을 높이는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경쟁력이었다 이거죠. 근데 여기 지적하고 있는 건 그거 가지고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굉장히 변화가 심하다. 변화가 심해서 그런지 사람도 감정이 업다운이 심한 것 같아. 자, 그래서 현대인이 우울증도 많고. 참 사회가 병들어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동영상에 뭐라 그랬어요? 변화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무슨 경영? 속도 경영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지난 우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6시그마 운동을 해왔다. 자, 6시그마 운동 아까 지나가면서 잠깐 동영상 봤지만 자, 불량률을 몇 개로 만드는 거예요? 100만 개 중에서 몇 개? 3개 내지 4개로 돼 있어요. 100만 개 중에 3개, 4개. 가능한가요? 이렇게까지 하자 이거죠, 그죠? 이렇게까지 하자입니다. 이거 되려면 6시그마 원래 모토로라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모토로라에서 처음에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이거는 거의 회사 전체적인 노력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는요, 이 불량률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각 요소마다 관심을 가지고 혁신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내가 불량을 0. 뭐 얼마 냈다. 그럼 뒤에 합치면 어떻게 돼? 불량률이 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한 100개 정도 지나가면 뭐가 돼? 불량률이 몇 개 나오는 거예요? 100개 나오는 거예요, 100개. 나 하나쯤이야 하면. 그러니까 거의 불량률 안 내려면 각 부서마다 노력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것까지도 좀 효과가 잘 그렇게 인풋 대비 뭐 많지 않았다. 뭐 이야기 하는데, 물론 성공 사례도 있고 항상 실패 사례는 있는데. 자, 그래서 전략경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이렇게 환경이 변하니까,
우리는 또 새로운 어떤 경쟁력, 새로운 변화들을 또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략 경영의 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전략이라는 게 필요했을까요? 전략이라는 게 필요했을까요? 전략은 어떨 때 세워야 돼? 누가 있을 때? 경쟁자가 있을 때 세우는 거죠. 나 혼자 하면 그냥 내가 그냥 하면 되지. 처음에 관심은 뭐 전략이란 뭐 개념 자체보다는 주로 이제 확장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매출을 높일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 이거죠. 1단계 보니까 뭐 전략이라기보다는 주요 관심사가 재무 쪽, 돈을 잘 조달해서 그거를 잘 써서 뭐를 올려보자, 수익을 올려보자, 뭐 이런 거에 관심 정도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본적인 뭐 재무 차원에서만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었는데 2단계 가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이죠. 뭐 마찬가지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가 매년 매출액 얼마씩 늘려가야 된다. 얼마 후에는 시장 점유율 얼마 정도 되면 좋겠다. 주로 이제 나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그런 차원인데, 이제 3단계 가면요, 이제 뭐가 나왔어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되겠다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중심적인 전략계로 돼 있어요? 외부에 대한, 즉, 이제는 산업이라든지 산업계에 있는 경쟁사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업 및 경쟁 분석을 해야 할 시점이 왔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회사로 인해서 나는 내대로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주변에 경쟁자가 많이 생기거나, 그렇죠. 아니면 주변에 뭐 고객들의 어떤 성향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이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 및 경쟁 분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전략이라는 부분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외부뿐만 아니라 뭐 아까 스피드 경영도 이야기했지만 내부적인 혁신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내부의 혁신. 그래서 조직의 어떤 혁신, 그 다음에 뭐 인적 자원 관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외적인 뿐만 아니라 내적인 나의 역량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 경영이 되려면 체질이 계산돼야 되거든요.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사람끼리 쭉 동시에 다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하게 물건을 팔았다는 데 관심을 가졌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적인 역량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 회사의 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바뀌어간다 이거죠. 그 다음 또 바뀌는 게 뭐냐면 정적인 부분에서 동적인 부분으로 바뀌어갔다. 처음에는 전략 실행력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 대응력, 그래서 아까 말한 속도 경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본의 경제지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한국 기업의 최근 약진 비결을 스피드 경영에서 찾았습니다. 이 신문은 특집 기사를 통해 삼성전자가 일본 기업에 한 발 앞서 입체 영상 3D TV를 출시한 사례를 들며 빨리빨리 경영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아 들어가는 모양새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 배경에는 오너 중심의 과감한 결정이 있다고 언급하고 나서 다만 일가족의 권한이 집중돼 기업 통치 측면에서는 불투명하다는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무슨 문화가 장점이 됐다 그랬어요? 빨리빨리 문화, 그죠? 빨리빨리 문화. 빨리빨리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여기서는 잘 맞아떨어진 거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IT 쪽이 발전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어디 정서랑 잘 맞는 것 같아? 우리 정서랑 잘 맞아요, 그죠? 왜 컴퓨터가 막 업그레이드 되어 막 속도가 빨라지고 막 뭐 때문에? 게임이 돼야지, 그죠? 아, 이게 게임이 늦어. 나다 이렇게. 그러면서
빨리빨리가 잘 접목이 돼서. 사람이 탁 클릭해가지고 3초 동안 반응이 안 하면 못 기다린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뭐, 우리나라가 수출한 다른 나라 보면 외래어지. 뭐가 있어요? 무슨 방? PC방. 일본에서 아는 단어가 PC방하고 재벌이에요. 재벌이라는 단어라 PC방이라는 단어는 외국 사람도 안다. PC방, 뭐,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가서 뭐 필요하면 인터넷 뭐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그럴 필요도 없죠. 스마트폰으로 딱 해서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잘 축적이 되면 좋은데 나쁜 말로 말하면 통과 문화라고 해가지고 빨리 받아들이고 통과 축적이 안 돼 버리는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되지만 하여튼 이 스피드 면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에 대한 대응력이 중요하다. 속도 경영. 그래서 동적 전략 경영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한 관심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보니까 시나리오가 있다 이거예요. 시나리오. 자, 이번에 일본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쓰나미가 있었죠. 그죠? 예상 못했죠. 그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그 경영 전략을 짰던 회사들이 다 뭐 해야 돼? 수정을 해야 돼. 그죠?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또 정책에 따라서요. 그때마다 시나리오를 이렇게 따라서 이럴 경우는 이렇게 대처하고 저럴 땐 저렇게 대처하자. 그런 경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있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한번 잠깐 보면 한진해운이 오늘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민 한진해운 사장은 선박 공급 과잉, 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가중, 중동 북아프리카 사태 탓에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올해 수익성 극대화와 재무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글로벌 해운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먼저 선박 운영을 효율화하고 혁신적인 비용 절감과 원가 경쟁력 제고로 수익성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한 신시장 대책을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陆상과 해상에서 전방위적인 상시 리스크 관리 체제를 갖추어 정치사회 경제적 잠재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한진해운은 주요 시황 변수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나리오 경영을 강화해 불투명한 해운 시황을 타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주주총회는 김영민 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매출 9조 4,233억 원, 영업이익 6,298억 원 등의 재무제표와 액면가의 10% 현금 배당 등을 승인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영택입니다. 이 한진해운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무슨 경영한다 그랬어요? 시나리오 경영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짜보고 그죠? 계속 뭐 한다는 단어 중에 무슨 말이라 하냐면 모니터링을 계속 하겠다. 이 상황을 봐서 전략을 그때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장기 계획이 가능했어요. 5년, 3년. 지금은 1년을 넘기가 그때마다 계속 약간 방향들, 계획들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전략 실행력이라든지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웠느냐. 근데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변화에 대해서 잘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연도별 명확한 목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경영 계획을 수정한다는 게 동적 전략 경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의 아니 전 세계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면에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국의 발전 과정 잠깐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가겠습니다. 아까 스피드 경영 나오기까지 과정들 이야기해보면, 자, 우리나라가 이제 뭐 60년대, 70년대 우리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계속 나갔어요. 잘 나갔어. 그리고 한때는 자, 나가자 해서 수출을 굉장히 중요시 또 했고요.
초기에는요, 뭐 70년대, 80년대 잘 나갈 때, 90년대 잘 나갈 때는 주로 이제 확장, 매출 주도. 수익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일단은 돈을 빌려가지고 확장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외국에서 외채를 빌려와가지고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공장을 확장했어요. 공장 확장하고. 그거 잘 됐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환율도 낮고, 우리나라 임금도 낮고, 그 당시에 일본에는 뭐 엔화가 높고 하니까 우리 수출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고 경기가 좋았어요. 90년대. 그런데 올해 올림픽도 하고 잘 나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 나갑니다. 잘 나가다가 뭘 맞게 돼요? IMF 위기란 거를 맞게 되죠. IMF 위기 가면 그 당시에 삼성 사장이 그때 강의하는 걸 동영상으로 한번 봤는데 삼성도 위기였더라고요. 삼성도 적자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망하겠다. 본사 적자, 거의 뭐 1조 이상 적자. 그래서 IMF 때 편한 사람이 없었어요. 편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그 환차액 있잖아요. 환차 손실. 환의 차이에서 이익이 되는 거. 이거 무슨 이익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재무에서. 영업 이익이에요? 영업 외 이익이에요? 영업 외 이익이잖아요. 그죠? 영업 외 이익.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옛날에는 1달러당 700원이었는데 1달러당 1,4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나는 돈 한 푼 만지지 않고 얼마를 갚아야 돼? 우리나라 돈으로 1,400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 손실이죠, 그죠? 만약 달러로 받는 입장에서는 달러를 받아도 뭘로 바꾸면?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2배가 되죠, 과거에서. 근데 돈을 많이 빌려온 입장에서는 이거 달러 갚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환차 손실이 큰 거죠. 이러니까 이거 뭐 이익이 경상이익이 그렇고 다 마이너스 나버린 거예요. 이런 어려움도 있었다 이거죠. 물론 이제 국가에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이제 풀어주는 노력을 했지만 IMF 위기를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뭐가 중요한 것 같아? 오히려 실제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엄청 구조조정을 해요. 자, 과거에는요, 막 뻗어나가는 거 있다면, 이제는, 좀 내실을 기하자. 이제 막 사업들 구조조정한다는 건 뭐냐면, 구조조정한다는 건 뭐냐면, 부실한 거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부실한 거 팔고, 그래서 회사들끼리 막 서로 빅딜을 해요. 반도체 내가 줄 테니까 전자 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잘하는 것만 두고, 우리끼리 경쟁할 상황이 아니다. 빅딜도 하고 하면서, 잘하는 사업부는 두고 그렇지 않은 건 다 매각하는 거예요.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수익성이 좋은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이제 2000년 딱 들어가면요. 2000년 딱 들어가면 이제 뭐 관심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포커스가 어디로 가요? 고객의 힘이 굉장히 세집니다. 고객의 입김이 세져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뭐 CRM 다 이 2000년대에 주류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객 관계 경영, 그죠? 뭐 이런 노력이라든지 하여튼 고객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고객 점유율이란 말. 고객 점유율은 뭐라 그랬어요? 시장 점유율하고 달리 고객 점유율은 한 사람의 고객을 우리 회사의 매니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게 고객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을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충성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게 고객 점유율이다. 자,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그래서 기업도 막 뭐 효율을 해서 SCM도 하고 막 통합니다. 자, 2000년 말에 갑니다, 이제. 이제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앞으로는 이제 2000년대는 이런 것이 고객이 중요하다. 고객 만족. 이렇게 갔는데 앞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고객이라는 키워드는 어떻게 계속 갈 것 같죠, 그죠? 계속 가는데 또 다른 관심이 기업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제 최근 들어서의 경향입니다. 무슨 마케팅? 공익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자,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그렇게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기업에서 무슨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랬죠. 자, 기업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경쟁력이 또 새롭게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친환경, 환경 문제. 일단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이제 고객들이 외면을 받게 되는. 그래서 뭐 소비자 중에서도 그죠? 그린 소비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관심들이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단 싸게 많이 파는 쪽으로 간다면 지금은 여기 고객 중에서도 이제 아까 스피드 이야기 했는데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되고 일단 공익이나 이쪽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을 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그동안에 이제 전략 수립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SWOT 분석입니다. 저거 많이 보신 적 있지 않아요? 자, 어디서 많이 저런 거 해요? 자, S는 뭐의 약자예요? 스트렝스입니다. 그죠? 자, W는 뭐예요? 위크니스. 그죠? 그 다음 O는 뭐야? 기회입니다. 찬스. 그 다음에 T는 스트레스. 자, 취업할 때도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고요. 창업할 때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게 70년대 그 케넷 앤드류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물론 그 전에 누가 만들었겠지만, 생각은 했겠지만, 그래도 체계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심플해가지고 지금도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략을 짤 때 중요한 거죠. 자, 스트렝스하고 위크니스는 뭐에 대한 분석이에요? 이건 내부 분석입니다. 어퍼튜니티나 스트레스는 뭐에 대한 분석이에요? 이건 외부에 대한 분석입니다.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나의 단점이 무엇이고, 우리 회사의 장점이 무엇이고, 우리의 단점은 무엇이고, 우리 회사의 장점은 뭐 자본력이다. 우리 회사의 단점은 마케팅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등등의 분석을 하는 거죠. 기회는 뭐가 있고, 외부적으로 위협은 무엇이냐.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제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일단은 외부와 내부 환경을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김치냉장고로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딤체라고 들어보셨어요? 딤체? 김치냉장고 최초로 나온 게 뭐예요? 딤체예요? 작년 자료 보니까 작년 2010년, 그러니까 12월 달, 11월 말 정도의 자료 보니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게 뭘까요? 김치냉장고. 뭐 지펠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삼성 제품도 있고 다 있는데 1등은 어디? 딤체. 그죠? 자, 뭐의 원리? 더 로우 오브 리더십이잖아요. 그죠? 자, 선점했어요, 선점. 딤체 어디서 만들었어요? 만도. 원래 이제 만도가 뭐 자동차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했다가 나중에 두 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기계 자동차 부품 쪽하고 그다음에 만도 공조라고 해가지고 에어컨 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만도 공조에서 나온 게 만도 위니아 해서 딤체를 이제 처음 만든, 그러니까 결국 만도입니다. 만도. 그래서 이걸 만들 때 최초로 만들었죠. 딤체라고 하는. 일단은 수요를 잘 맞춘 것 같아.
원래 이제 만도가 에어컨 쪽이기 때문에 이쪽 냉동 기술에 대해서는 좀 기술력이 있어요. 스트렝스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참 이렇게 보면 김치냉장고 보면 얼뜻 말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신선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 김치가 어떻게 해야 가장 맛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수많은 노력을 연구를 해서 이렇게 담글 때가 제일 맛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뭐가 있냐면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만도는 일단 가격이 이게 비싸요. 당시에 가격이 좀 비쌌고 이걸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필요는 있지만 기술력은 있고 가격은 높고 그 다음에 만도라고 하는 회사가 뭐가 없어? 가전제품 영역에서 인지도가 없어요. 인지도가 낮아. 그게 단점이었어요. 만도가 이게 뭐 이런 가전제품 쪽으로는 회사가 이제 없었다. 근데 장점,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 기회는 뭘까요? 그 당시의 기회는 우리나라는 뭐 없이는 못 살아. 김치 없이 못 살아. 그러면 하잖아요. 그죠? 이게 소비자가 정말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가 소비자 욕구를 잘 만족시키는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거는 김치에 대한 욕구는. 그래서 보면 김장을 담궈도 이게 뭐 보관을 잘 못하면 옛날에는 보관을 어디다 했는지 아세요? 장독에 담아가지고 어디다 묻어? 땅에다가 묻었죠. 그죠? 땅에다 묻었습니다. 근데 김치는 김치톡 있죠. 그거 자체가 아주 이게 그 그릇 자체가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김치를 생동감 있게 하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보다는 기회는 또 뭐냐면 옛날에는 땅에다가 묻었어요. 근데 사람들 다 어디 살아 이제? 다 여기서 살아요. 아파트에서. 자, 아파트에서 사는데 김치는 먹어야겠고 뭐는 할 수 없고 땅은 팔 수 없고 그죠? 땅 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옥상에서 땅을 팔 수가 없잖아요. 자, 이 주거 환경이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김치냉장고를 팔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퍼튜니티다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협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 나오면 또 누가 또 따라와. 다른 주자들 있잖아요. 경쟁 업체들이 결국은 가전의 어떤 그 브랜드를 걸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케팅의 법칙처럼 여전히 김치가 1등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단점이나 위협을 뛰어넘고 이런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딤체에서 전략을 세운 거죠. 전략을 세운 거는 뭐 우리 마케팅에서 말하는 흔히 입소문 마케팅. 그걸 이용합니다. 입소문이 이 말빨이 세신 분들이 누가 있어요? 아줌마죠, 그죠? 아줌마들의 이 입김은 진짜 셉니다, 그죠? 그럼 아줌마 부대를 이용하자 이겁니다.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죠? 가격이 비싸. 그리고 인지도가 없어. 인지도가 없을 때 우리가 마케팅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어요? 인지도가 없으면. 자, 1+1 이런 거 왜 해? 프로모션 같은 거 왜 해요? 인지도가 없으니까 뭐 하게? 경험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좋다. 결국은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체험 기간을 주는 거예요. 경험을 주는 거지. 아줌마들한테 김치냉장고 한번 써보세요. 쓰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야. 아줌마들이 뭐 써보고 안 좋으면 뭐 물면 되고 쓰고 나중에 비싼데 이거 써보고 싸게 판다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써보니까 괜찮거든. 그리고 가격도 특별 할인이죠. 처음에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아줌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너도 나도 이렇게. 저희 집도 딤체였어요. 이거 딤체가 여기 지역마다 여기 딤체 해가지고 야 우리도 사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김체를.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게 먹혀 들어간 것이죠. 마지막에. 결국 이제 이런 SWOT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전략을 짜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크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의 기술력, 이건 굉장히 좋은 장점은 선도 주자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선도자. 그런 선점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살려보는 거, 그거는 중요하다.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성공 사례로 됐죠. 그래서 혹시 뒤집어졌나고 한번 제가 보니까 작년 자료도 역시 아직은 1등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회사에서 차별화해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 보통 뚜껑형이 아니라 이게 스탠드형이라고 해가지고, 스탠드형은 1등이 아니야. 근데 전체적으로는 1등이야. 왜냐하면 처음에 뚜껑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여는 식으로, 이렇게 여는 식하고. 근데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별화해서 이제 나오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영역을 달리해서. 보면 전략은 보면 그래서 차별화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SWOT 분석은 나중에 취업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의 장점과 살릴 수 있는 것, 단점. 그 다음에 기회가 뭐가 있고, 트레트가 뭐가 있고. 그런 것들. 수강시정도 마찬가지 않아요? SWOT 분석 잘 해보면, 아, 내가 전공을 많이 들어야 될지, 교양을 많이 들어야 될지, 토의하는 걸 많이 들어야 될지, 여기서 쓰는 걸 많이 들어야 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을 짜죠. 자, 그러면 SWOT 분석까지 하고 잠시 후에 BCG 매트릭스 좀 하겠습니다. 자, BCG 매트릭스 들어갈게요. BCG는 뭐의 약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컨설팅 그룹 이름이에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냥 BSC 거기서 만든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그렇고 SWOT 분석도 그렇게 복잡한 분석 기법이 아니라서 쉽게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이렇게 이 사업의 조합이 적절한가를, 사업의 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회사 사업이 적절한가? 그걸 나타내는데 결국 이제 일종의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이 되죠. 사업들을 한번 어떻게 조합을 찾아낼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두 가지만 가지고 한다는 건 좀 무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석을 심플하니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요즘 주의할 거는 이 표 자체가 밑에 시장 점유율, 왼쪽이 고라는 거, 시장 점유율.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는 뭐 처음에 만든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이 고고 이쪽이 저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이 표에서는 시장 성장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시장 성장률이라는 건 뭘까요? 시장 성장률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건축이면 건축. 그 부분에서 운송업이면 운송업. 그 분야 산업 전체에 대한 매출액 증가, 거래량. 그죠? 어떤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물량, 거래 금액,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되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표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보다 이 산업이 계속 뜨고 있는 산업이냐. 통신산업은 어때요? 뜨고 있어요? 가라앉고 있어요. 시장이 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산업은 시장이 뜨고 있는 산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무엇이 높고 무엇이 다르냐? 뭐에 비해서? 경쟁사에 비해서. 그래서 순위가 있잖아요. 그죠? 쭉 1위부터, 만약에 같은 가전제품이라도 가전에 순위가 있어요. 1, 2, 3. 아까 같은 경우에 김치 하나만 딱 보더라도 김치 사업부가 있는데, 김치 사업부가 있는데, 우리가 38%, 얘가 35%, 몇 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아니면 10등이면 10등, 아니면 6등이면 6등, 아니면 5등이면 5등. 보통 이제 매직 넘버 3에서 5니까 5등 중에 점유율을 봐서 평균을 나눠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평균보다 높다, 낮다 해서 고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조합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까이 우리 우체국 있잖아요. 우체국에 가면 뭐뭐 할 수 있어요? 우체국에서 뭐뭐 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우체국은 뭘 해왔어요? 자, 우편을 해왔죠, 그죠? 우편을 해왔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하고 있어요? 그 옆에 가면 금융 쪽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도 하고 있어요? 창고도 대여해 주는 거 아세요? 창고나 이런 거 해서 물류 쪽으로 물류 분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우체국 입장에서라면 뭐 이걸 한번 세 가지 있으면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자, 우편 산업은 이제 편지 보내주고 이거 등기 보내고 이런 거는 자, 시장 점유율 어때? 우체국이 독점이죠, 뭐. 독점입니다. 자, 성장률은 낮아지고 높아지고 있어요. 이메일이나 이런 게 등장하면서 편지 많이 안 쓰잖아요, 그죠? 과거에 비해서. 옛날에는 뭐 국군 장병 아저씨께 이렇게 편지 썼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안 써요, 그죠? 네, 저 이쪽이란 말이에요. 성장률은 낮아지는 것 같고, 뭐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성장률 낮아지는 것 같고, 하지만 점유율은요 굉장히 높은. 자, 무슨 사업이에요? 뭘로 돼 있어? 수익 수정 사업이죠. 여기는 뭐야? 꾸준하게 뭐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편이라는 부분이 일단 꾸준하게 낼 수 있는 수익 수정 사업이 된다 이거죠. 물론 이제 우체국은 또 별도지만 내가 여기 있어도 만약에 성장률이 점점 나중에 없어지는 사업이라면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금송아지예요. 옛날 거짓말할 때 우리 집에 뭐 있다? 금송아지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금송아지처럼 카우. 여긴 금송아지를 했지만 영어로는 그냥 카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어떤 수확이 되는 거죠. 자, 금융은 어디 속할 것 같아? 점유율이 높을까 낮을까? 다른 회사에 비해서 금융이 약해요. 근데 금융이라는 산업은 뜨는 것 같아? 줄어드는 것 같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보험 상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막 뜨고 있어요. 연금 시작해서. 점유율은 낮고 시장은 뜨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체국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죠.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여기 보니까 의문문이란 말이에요. 의문문.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사업이다. 그럼 물류는 어디일까? 점유율이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택배 1위가 어딘지 아세요? 택배? 물류하면 택배인데 택배 산업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우체국입니다. 페덱스보다 더 높아요. 우체국 물류가요 1위입니다. 1위. 높아요. 성장률 21세기는 택배만 남을 거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전부 다 택배로 갈 거다. 모든 사람이 택배다. 왜? 앉아서 인터넷 검색하고 택배만 움직이는 거예요. 뜨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든지 아니면 지금 뜨는 사업에 지원을 하든지. 그래서 사업의 조합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이 사업은 뭐야? 점유율도 낮고 성장률도 낮고 무슨 사업이에요, 이거? 이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는 아마 수익 수정 사업이 있겠죠. 근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어때,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 이거. 빨리 접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자, 여기 보니까 별은 뜨고 있고요. 그죠? 별은 뜨고 있고. 자, 앞으로 여기는 경쟁이 어떨 것 같아? 치열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1등이지만 나중에 뭐가 될 수도 있어, 이거. 응?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우리가 선점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장은 점점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SK나 이런 경우에 점유율이 높았는데 이거 뜨는 사업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쇼가 나오면서 막 삐까삐까 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사업이 그렇다 이거죠.
LG 입장에서 LG텔레콤 쪽은 텔레콤을 떼고 뭘로 바꿨지? U 플러스인가 뭘로 바꿨죠. LG 입장에서는 어떤 것 같아? LG 입장에서 통신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쪽이나 이러한 통신 쪽으로 볼 때는 점유율이 높아요, 낮아요? 다른 통신사에 비해서 낮은 편이에요, 그죠? 저희 집에 안테나가 몇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KT 거, SK 거, LG 거. 아세요? 안테나 이렇게 기지국이죠, 쉽게 말하면. 저희 집에 기지국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몇 개 가져가는데 그 중에 제일 금액을 안 주는 게 LG라고 합니다. 저 아버님이 하는데 사용료를 내잖아요. 위에 기지국 설치하면 제일 안 주는 데가 LG. 거기는 몇 년대 동결. 그래서 보니까 안 되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찾아오지도 않고 딴 데는 확장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찾아와도 그냥 두고 있어요. 자, 점유율이 낮구나. 근데 시장은 뜨고 있고 안 하자니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굉장히 뜨는 사업이니까 이것도 그냥 둘 수도 없고 이제 LG 입장에서는 그쪽 통신사업부가 뭔가 좀 했으면 하죠, 그죠? 그래도 070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들을 이렇게 놓고 봐서 이 사업은 내가 지금 선점하고 있지만 앞으로 굉장히 경쟁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 사업부는 내가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죠? 점유율이 낮지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왜? 시장이 뜨고 있으니까. 미래 성장 동력이라면 뛰어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러나 이 사업이 튼튼해야 확장이 가능하지, 이 사업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거 먹여 살리다가 같이 망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소가 튼튼해야 이게 다른 것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업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왜 도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도구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외국 사람이. 개를 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좀 이해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복날을 기다리잖아요, 사람들이. 자, 우리나라가 개를 먹거나, 개구리? 최근에 박지성이 개구리 사건이, 진짜 개구리를 먹었냐. 외국 사람은 개구리 먹는 거에 대해 별로 안 좋게 생각하나 봐요. 옛날에는 개구리 뒷다리가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다고, 건강에 좋고. 그래서 그때는 우리 축구를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먹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너무 짓궂은 질문해서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문화의 차이죠. 자, 우리나라는 개를 먹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는 고양이도 먹더라고요. 우리는 고양이 안 먹잖아요, 그죠? 문화의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대에서 이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음식물에 파리가 날리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외국 사람이 발로 하더라고요. 발로 이렇게. 밥상에서 발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밥상에서 코 안 풀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렇게. 하여튼 그런 등등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마이 기니치라는 사람 이야기를 할게요. 이 사람은 전략가입니다. 이 사람 별명이 이거예요. 미스터 스트래티지가 이 사람의 별명입니다. 이름 자체가 전략이에요. 이 사람은 참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분석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 전략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는 완벽함이 아니다. 뭐다? 상대적인 우월성이다 이거죠. 상대적인 우월성. 즉 다른 것과는 다른 차별성이다 이거죠. 완벽할 필요가 없다. 대신 경쟁사보다는 한 발자국 앞서가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옛날 동화 중에 보면은 항상 이제 똘똘이와 깨돌이가 있었는데 같이 산을 이렇게 넘어가면 밤에 꼭 나타나는 거 있어요. 동화 중에 뭐가 나타나? 호랑이가 탁 나타나는 거죠. 호랑이가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데 똘똘이는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내가 달리기가 100m가 몇 초고 호랑이의 달리기 속도를 생각할 때 얼마다. 그러면 13초 후에 우리는 갔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깨돌이는 그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신발끈을 묶고 있어요. 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똘똘이가 물어보죠.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우리 13초면 끝이다 라고 했는데 깨돌이는 뭐라고 이야기해? 그렇지 않다. 나는 누구보다만 잘 달리면 된다?
난 똘똘이보다 너보다 잘 달리면 된다. 왜? 호랑이는 한 명을 잡을 테니까. 이런 의리 없는, 그죠? 자, 이게 뭐예요? 상대적 우월성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호랑이보다 더 잘 달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뭐보다 잘 달리면 돼. 너보다 잘 달리면 된다. 좀 비열한 것 같기도 한데. 자, 상대적 우월성입니다. 근데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상대자는 누구라고? 다른 경쟁 기업이 아니라 누구다? 고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결국은 고객을 이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완벽함이 아니라 상대적인 우월성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강조한 거는 다른 것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를 들면 경쟁사 제품과 비교를 향해서 상대적인 우위를 구축하자. 옛날에 필름 중에서 지금은 다 뭐 디지털로 찍지만 과거에는 필름을 찍었어요. 필름에 사쿠라 필름하고 후지 필름이 일본에 있었어요. 자, 어느 필름이 이미지가 좋았어요? 자, 후지산과 사쿠라, 벚꽃인가요? 뭐가 더 이미지가 좋았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일본 사람들은 후지산을 훨씬 더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발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좀 후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본 사람도 후지산이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쇄신한다고 해도 이게 점유율이 뒤집어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사쿠라가 전략을 짰어요. 경쟁사와 비교해가지고 필름을 차별화했어. 그게 뭐야? 필름 장수를 차별화했어요. 자, 우리 옛날에 20방이었는데 뭐 23방 이런 식으로. 그거 아세요? 필름 찍다 보면 야, 마지막에 옛날에 한 장만 더 찍어 딱 찍는데 뭐가 없어. 아, 필름이 없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방 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팔리더라 이거요. 사람들이 그때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이게 제품을 차별하니까 되는구나. 옛날에 프레쉬를요, 사진기 프레쉬를 위에다 이렇게 장착해서 썼어요. 어느 보니까 내장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제품하고 달리 내장 카메라가 들어가요. 지금 다 내장 카메라지만 과거에는 여기다 끼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장 카메라가 생겼다. 그것도 제 경쟁사의 차별화죠. 그 다음에 경쟁자의 약점을 이용한 거. 최근에 광고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커피는 좋은데 뭐가 좀 걸린다. 프림이 걸린다. 그러면서 화학 성분인 뭐를 뺀, 카제인 나트륨을 뺀, 난 그런 커피를 마신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럼 그동안에 커피에다 뭐 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카제인 나트륨을 넣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다른 회사는 이걸 넣었지만 우리 회사는 넣지 않는다. 라고 해서 제품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 그게 뭐예요? 경쟁사의 약점을 이용한 거죠. 다른 회사는 이게 있는데 우리는 이게 없다. 제가 마케팅 전략 이야기할 때도 하이트가 딱 치고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오이맥주가 두산에서 페놀 사건을 일으킬 때 우리는 뭐다? 천연 안반수다. 다 이렇게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상담의 약점을 가지고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경쟁자의 약점을 이용한 상대적인 우월이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전략적 자유도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를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처럼 이런 장수를 바꾼다든지 뭐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뭐 가격을 차별화한다든지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뭐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자, 우유 중에도 그거 있어요. 우리가 경쟁사하고 좀 차별화한 것 중에서 일반 우유는 고온 살균인데 피 무슨 회사에서 그죠? 파스 무슨 회사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뭘로 나왔어? 파스텔에서 저온 살균이 나왔어요. 자, 저온 살균 나오니까 이게 다른 회사도 저온 살균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지만 뭐 안 좋다 좋다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회사가 안 좋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고온 살균인데 다 이거 없애가지고 새롭게 저온 살균 깔 수 없잖아요,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차별을 해서 나오니까 이제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는 다른 것과 차별화해야 된다. 그걸 강조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경쟁사나 우리 회사를 잘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강조한 3C 중심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 3가지. 하나는 커스터머 중심 전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코퍼레이션 전략, 그 다음에 컴퓨터인데 이 커스터머 중심 전략과 관련해서
그 마케팅에 거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코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책을 쓰긴 했는데 Yes, I'm very please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talk about my book, Marketing 3.0, my new book, and especially to people in South Korea, in a country that I admire greatly and have visited many times. I've been active in working in one way or another with some of your great companies, and I have great respect for your technological progress, your learning aptitudes and attitudes. So I'm just pleased that I had this chance to share with you what I'm doing in writing this book. The subtitle of the book is From Products to Customers to the Human Spirit, which says something about the different three levels. In Marketing 1.0, which was marketing ever since I can remember it, it was trying to offer products and services and win by showing that they have superior performance. In other words, the producer was using the idea of functionality. Our product functions better than another product. But later than that, and more recently, we moved to the stage Marketing 2.0, which says that the company is going to be a winner, a stronger winner, if it builds emotion into the offer and says that this is not just a functional product, but this is something that will help you in your life, help you perform the things you want to perform. And so many producers got into what we call high touch, not only offering the product, but having a high touch, a warm relation with the customer. Now, we think that marketing is evolving to 3.0, or should, and will. Marketing 3.0 begins to look at the customer as more than a consumer. That is a reduction to just look at a buyer from one lens, like he or she is only someone who will buy something. He or she is a citizen. He or she is a person with not only needs and wants, but also with concerns and anxieties. Things can happen faster. And I call it turbulence when some company is going along well. Monday is an easy day. They make their decisions. Tuesday, what's okay. Wednesday there was a little problem that the company had. It solved it by Thursday. That's the normal thing we would expect and accept. Turbulence exists when we see that you can't come into your office on a Monday. In the afternoon there's a major problem. You're not fixing that problem until about Wednesday. And Wednesday a new problem occurred. A company can never go to sleep. That is making sure that your products are coming out and going to the right place and selling at the right rate at a profit. Who's going to decide what products we should make 2 to 5 years from now? And ask, where is the cement industry going? Where is the television industry going? Where is the egg business going? Whatever. The point is that every industry is going to be evolving. What are opportunities for us in our industry, given the rapid changes taking place? So basically, here's my message to you. Companies have to continue to pursue the right thing, which is long-term profitability. And you pursue that by developing a position in the marketplace where you have achieved great respect for your capabilities and your caring quality. And you
you bring yourself into a position where you're even inviting your customers to help you co-create their future. Now, this word co-creation is more than just coming out with a product and testing it with some customers. It's really about involving your customers to help you figure out what they want and need and like. So we have to bring out brand new ideas that will allow a company to surface differently and with appeal to a large number of people based on their being more than just producing widgets. And that is part of my message in the book, Marketing 3.0. 자, 그래서 단지 고객이 뭐 1.0 시대는 뭐 제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기능 시대다. 마켓 1.0 시대. 그 다음 마켓 2.0 시대는 이제 고객에 대한 만족이다. 3.0 시대는 무슨 시대라는 거야? 고객이 어떤 고객과 동반하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동반. 고객을 초대된다 이런 표현을 했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이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업이 과거에 그냥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고객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삼시 중심 전략 중에서 첫 번째로 전략을 세울 때 가장 고려할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커스터머 중심 전략. 누구를 생각해라? 고객을 생각하라 이거죠. 고객을 생각해라. 커피 하나만 마셔도 그죠? 아까 좀 전에 커피 이야기했지만 요즘에는 뭐에 대한 관심이야? 건강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그죠? 건강, 웰빙, 친환경. 그렇죠. 자, 고객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 제품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시장을 세분하는데 물론 모든 사람이 카제인 나트륨 없는 그걸 마시지는 않죠, 그죠? 밥 먹고 나서 음식점에서는 무슨 커피 마셔요? 그냥 자판기 뽑아서 먹잖아요, 그죠? 친구랑 대화하려면 어디로 가고?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고, 그죠? 커피를 집에서 오는 사람을 대접하기 위한 건지 선물용인지, 그죠? 아니면 뭐 음식점에서 먹고 그냥 가볍게 입가심으로 마시는 건지, 졸려서 자판기 먹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제품이 시장이 잘 세분화되면 거기에 맞는 다양한 제품들을 낼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차별화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전략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고객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보면 시장 세분화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마케팅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코퍼레이션 중심 전략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사양산업. 자, 사양산업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까 우리 사양사업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우리 회사에서 좀 안 되는 그런 사업인데 사양산업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걸 보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이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산업하면 7, 80년대 호황기를 지나서 이제는 사양산업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업종이죠. 하지만 이런 인식을 뛰어넘어서 고부가 가치 신소재를 개발해 전 세계 150개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윤석정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합성섬유 공장에서 고기능 섬유 생산이 한창입니다. 섬유의 반도체로 불리는 이 스판덱스는 기능성 의류나 산업용 소재로 쓰이며 최근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판덱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 연속주와 독자 프로세서를 갖고 있으면서 기술력, 품질력을 좀 업계 아주 최고의 수준을 좀 갖고 있고. 섬유 산업은 지난 7, 80년대 호황기를 거쳐 90년대 이후 사양길로 들어서며 많은 기업이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같은 시기 이 회사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0년 이상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섬유 개발에 성공하며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스판덱스와 폴리에스터, 합성수지의 3대 제품군으로 전 세계 150개 나라에 연간 수출액만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엔 신성장 동력으로 철보다 10배나 강한 고강력 PE사나 바이오칩,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강력 PE사를 저희들이 이제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곧 시장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친환경 소재 바이오 칩인데요. 그다음에 그 바이오 칩과 관련된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 세 개 분야를 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이 회사 우리가 사양산업이라는 어디에서? 섬유 분야에서 지금 그래도 자신이 그동안 40년을 쌓아온 경쟁력을 가지고 뚫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예전에 그 한참 벤처가 뜰 때 그때 나왔던 기업 중에 하나가 경인양행입니다. 이 회사 뭘 만들었냐면요. 염료, 그 페인트 들어가는 염료 있죠. 근데 검은색 염료를 만들었어요. 근데 검은색도요, 종류가 몇 가지 있다 그래요? 한 200여 가지 있대요. 검은색이. 그래서 이게 사람 머리도 다 검은 것 같지만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릅니다. 아주 진한 검은색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은 검은색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다면. 근데 처음에 이 회사가 주로 검은색 위주로만 만들었거든요. 검은색이 제일 쓰임새가 많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염료를 만들었는데 아주 특별한 것도 많이 만들었어요. 약간 뭐 푸른색도 나오고 붉은색도 나오고 뭐 이런 광도 나오고 다양한 염료를 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조금씩 유명해지는데 이제 가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입이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특허 분쟁을 이제 걸리는 거예요. 특허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생깁니다. 근데 특허 분쟁을 하고 났더니 진이 다 빠져. 특허라는 부분을 계속 이게 지루한 싸움, 그냥 특허 싸움이 지루한 싸움이거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생각을 바꿨어요. 야, 그냥 둬. 우리가 좋으니까 그냥 흉내내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냥 우리 거 그냥 가자고. 그래서 경쟁력으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자사 핵심 기능을 강화해서 오히려 뭐 따라가려고 하는 데도 있지만 그냥 두는 거예요. 오히려 특허 분쟁 지루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경쟁력, 우리 기술 경쟁력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와의 비교를 통해 차별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항공사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있어요. 자, 이 항공사는 뭘로 유명해요? 한마디로 더 로우 포커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회사는 무슨 회사야? 저가 항공입니다. 이미지가 딱 저가 항공이에요. 근데 기존의 항공사가 있잖아요. 이 사우스웨스트 회사가 그 자신의 회사를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항공사랑 택시하고 딱 비교해봤어요. 비교해보면 자, 가격을 보니까 항공사 가격은 어때? 상당히 비싸죠, 그죠? 택시는 그거에 비하면 싸요, 그죠? 서비스 수준을 볼까요? 기존 항공사는 뭐 중간에 맛있는 것도 주고, 그죠? 서비스가 좋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낮아요, 그죠? 자, 운행 횟수를 볼까요? 자, 기존 항공사는 많이 해요? 그렇지 않죠, 그죠? 택시는 많이 다녀요, 그죠? 자, 움직이는 거 보니까 여기는 출항지를 보니까, 출항한 데 보니까 여기는 대도시 위주로 갑니다. 택시는 근거리 가죠, 근거리. 그럼 사우스웨스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요. 뭐냐면, 자, 가격은 택시보다는 당연히 비싸겠죠. 비행기인데. 하지만 이거보다는 싸게. 서비스는 없어요, 서비스는. 티켓은 뭘로 하고? 셀프로 하고. 왜? 우린 저가 항공 해야 되니까. 간식은 뭐만 줘? 차 안에서 기내식? 없어요. 그냥 땅콩만 줘. 어떤 직원이 건의했어요. 걔도 우리 좀 딴데 또 좀 생각해서 우리도 서비스 좀 높여보자. 그래가지고 그럼 땅콩 말고 딴 거 주자. 그래? 그러면 그 딴 걸 줬을 때 티켓 값이 얼마 되냐? 계산을 딱 해보고 나더니 얼마만 됐거든. 올라가겠죠, 당연히. 하는 말이? 그러면 다른 데랑 얼마나 차이가 많이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야, 그럼 땅콩만 줘. 이거예요. 왜 우리는 저가니까. 서비스 좀 낮더라도. 그리고
횟수는 더 많이. 그리고 요게 좀 달라요. 출항지가 진짜 달라요. 소도시. 타깃이요. 직장인들이에요. 사우스 타고 허니문을 가는 게 아니라 이걸 타고 사업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미국 땅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꽤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대도시만 다니면 대도시 갔다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와가지고 그 다음 또 못 타고 가야 돼. 뭐 택시 타든 리무진 버스 타든 탄단 말이에요. 한참 들어와야 돼. 근데 소도시에 소도시로 연결하면 이제 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요 가운데를 갑니다. 경쟁사하고 차별화해서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9.11 테러 이후도 굉장히 잘 되는 회사. 물론 이제 기업 문화 자체도 되게 좋은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오마이기니치는 3C 중심적으로 고객 중심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 차원에서, 그 다음에 경쟁사와의 비교, 이 세 가지를 전략을 짤 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포스 모델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포터라는 분이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아까 산업 및 경쟁 분석 이야기했죠? 산업 및 경쟁 분석.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자, 여기 보니까 5포스인데 5가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뭐합니까? 서로 밀고 당기니까 뭐가 결정돼? 이익의 잠재력이 결정된다 이거죠. 네, 5포스는 여기 나온 5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운데에 있는 산업 내 다른 경쟁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들어오는 기업이에요. 잠재적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물건을 대주는 공급자고,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하는 기업일 수도 있고 일반 대상자의 구매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협하는 전혀 다른 제3의 대체품, 요것들이 이 5포스가 모여가지고 결국 이익의 잠재력을 결정한다는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일단 살펴보면, 산업 내 경쟁 기업을 보면 일단 제품이 차별성이란 말이 있는데, 제품의 차별화가 많이 되면 기업 내 경쟁사끼리 치열해져요? 아니면 덜 치열해져요? 제품의 차별화가 많이 되면 치열해져요? 치열해지지 않아요. 그죠? 다양하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차별성이 많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면 진입기업이 있는데, 진입기업, 물론 제가 설명드린 거 여러분 책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는, 다양한 그 영향들이 있는데, 진입장벽에서 볼 때, 그러니까 진입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뭐가 있냐면 진입장벽이란 게 존재하게 되죠. 새로운 기업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낮아지길 원할 거고, 내가 기업 내에 경쟁사라면 진입장벽이 높아지길 원하겠죠. 그죠? 그 진입장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자, 기존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뭐냐면 일단 내가 시장 점유율이 어때? 많다는 전제를 볼 때 많으니까 물건을 만들 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 생산거래에서 배웠지만 대량 생산하면 원가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구입하면 저렴하게, 결국 같은 가격으로 팔아도 나는 생산을 저렴하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자가 들어오면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서 진입장벽을 높입니다. 어떻게? 가격을 어떻게?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마진은 줄어들지만 손해보진 않아요. 그죠? 근데 진입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가격이 낮아지면 원가 이하로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큰 장벽이 돼버릴 수 있죠. 물론 이제 기술력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인지도 같은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진입장벽에서. 아무래도 기존 기업의 브랜드를 뛰어넘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유통도 마찬가지고, 유통. 물건을 팔을 수 있는 그 판로를 개척하는데 진입기업은 큰 장벽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차원에서 보면은 공급자의 수가 많으면 누가 유리할 것 같아? 산업 내 경쟁 기업들은 유리하죠. 그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수가 많으니까 내가 선택권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경쟁 기업이 통합을 해버리면, 만약 경쟁 기업이 자, 뒷부분 물건을 대주는 구매자를 후방 통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큰 위협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 기업이 후방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 제조 파트 있죠. 제조나 물건 대주는 쪽 이쪽 구매 파트 쪽이고, 전방은 이제 이쪽 유통 쪽인데, 경쟁 기업이 후방 통합을 해버리면 물건을 대주는 데를 사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구매자가 우리한테 타이어를, 우리가 자동차 조립 회사라서 타이어를 이렇게 공급해 왔는데, 다른 경쟁 기업이 그 타이어를 인수해 버렸어. 그러면 나는 경쟁 기업을 인수해 보니까 나는 물건 공급이 원활하지 않죠. 경쟁력에 큰 타격을 갖게 되겠죠. 반대로 구매자가 자기가 후방 통합하겠다고 뒷부분을 통합해 버리면 우리 회사 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또 굉장히 위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체품의 위협. 영화 산업은 뭐에 밀렸어요? 영화 산업은 뭐 때문에? 그렇잖아요. 비디오나 홈 시어러 해가지고 막 집에서 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돼요. 백화점은 대체품 뭐가 나왔어? 사람들 어디로 가? 마트로 가잖아요. 마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발소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죠? 이발소가 다 밀렸어. 그쵸? 다 어디로 갔어? 파란 클럽 이런 데 간단 말이에요. 그죠? 남성 전용 무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대체품들이 생기면서 이제 결국은 영향을 받는. 마지막으로 이제 구매자 차원에서 보면, 구매자에게서는 전환 비용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게 돼요. 자, 기업 입장에서는 이 고객이, 이 구매자가 전환하는 거를 막길 원하겠죠. 그죠? 전환 장벽이 쉽게 말하면 그걸 높이길 원합니다.